적은 종잣돈으로 다가구가 진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투자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연식이 10년 안쪽에 있는 걸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 연식보다는 좀 중요한 게 요즘에 보니까 숙박업 쪽에 네. 많이 꽂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이제 숙박업으로 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제 투자 종목들 중에서 왜 숙박업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에어비앤비부터 얘기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그것도 숙박업이잖아요. 저는 되게 부업으로 조그만하게 에어비앤비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숙박업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작게 부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거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건물 투자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네. 건물 투자를 할 때 대부분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3%, 4% 정도더라고요. 월세 수익률. 네, 맞아요. 임대 수익률이. 근데 숙박업을 하게 되면 숙박업 건물은 임대를 주더라도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네. 직영을 운영하게 되면 15%에서 20%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을 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도 임대를 주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는 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매력을 느껴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에어비앤비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은 점이 없었으면 그 다음을 또 못 넘어갔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숙박업 하면 또 딱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직장인인데 이걸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숙박업은 이제 우리가 가던 뭐 모텔, 호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 허들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진짜 그런 분들이 가능할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되게 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숙박업 중에는 에어비앤비 운영해 보는 게 있고요. 요즘 많이 하죠. 네, 에어비앤비는 되게 작은 스몰 비즈니스인데 그 구조를 사실 뜯어보면 작은 비즈니스 안에 되게 큰 건물 숙박업을 운영할 때 있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을 보는 거, 그리고 세팅하는 거, 운영하는 거, 거기 인력을 구하는 거, CS를 이제 해결하는 거 등등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작게 에어비앤비를 하나 운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거 괜찮다, 나랑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건물로 넘어가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건물 하나로 하기 전에 에어비앤비로 하는 거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워낙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건 사실 좀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하기 싫은 거지, 그냥 핑계인 거지.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사실 진짜 소액이잖아요. 네, 맞아요.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가지고 뭐 보증금 500에 얼마 받아서 하는 거니까. 또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고.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돌려받죠.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조금 그 구성을 보면 거의 1대4 법칙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뭐 100 나오면 에어비앤비 매출은 한 400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 나와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4에서 1 빼면 내가 요 3개를 먹으면 되는 건데 부대비 빼면 2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심플하긴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되게 좋은 설명 방법인데요. 그래요? 단기 임대는 이제 1대4가 아니라 1대2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조금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면 요거 내가 하나 먹는 거구나. 네.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진짜 에어비앤비가 큰 숙박업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스몰 비즈니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건물을 사서 숙박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작은 거 하나 시작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건물로 넘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나랑 너무 잘 맞고 괜찮아요, 크게 해보고 싶어요 해서 건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에어비앤비는 일반 주택을 이제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건물은 사실 유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뭘 근생 건물을 말하는 건지 다가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은 모텔이나 호텔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호스텔이나 요 정도의 건물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모텔, 호텔 금액대가 워낙에
이제 높잖아요. 작은 에쿼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또 경매를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경매로 다가구를 낙찰받고 조건에 맞는 다가구를 낙찰받고 숙박업이 가능한 호스텔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좀 저렴하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원래는 주택으로 쓰였던 물건을 용도 변경을 해서 맞아요. 그 용도가 이제 호스텔로 되게끔 바꿔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집이었던 건물이 이제 숙박시설이 되면서 가치도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다가구 특징상 이미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수리비나 뭐 기타 시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에어비앤비 꾸미듯이 그냥 네. 도배 장판 정도에서 스타일링 해가지고 바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들이 적은 투자금으로 하기 좀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자체가 다가구가 좀 저렴하긴 하니까. 네, 맞아요. 확실히. 네, 꼬마 빌딩보다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건물 컨디션이 좋은 거를 봐요? 허름한 걸 보나요? 어떤 걸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투자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연식이 10년 안쪽에 있는 걸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 연식보다는 좀 중요한 게 호스텔 요건에 맞는지 보시고 그 낙찰을 받으시거나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1순위구나. 네, 그래서 호스텔 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매수 전에 그리고 낙찰 전에 꼭 건축사님과 함께 현장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네, 이게 만약에 안 바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샀을 때 산 이후에 이제 호스텔 바뀌지 않으면 이제 에어비앤비만 돌려도 사실 되긴 하지만 내 건물이라서. 근데 그래도 호스텔로 변경되면 네. 조금 더 수월하긴 하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사고 나면 뭔가 수리는 꼭 필요하잖아요. 네, 맞죠. 그 수리도 무서워가지고 엄두를 못 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노하우가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비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네. 어느 부분에 힘을 좀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풀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다가구를 네. 낙찰받아서 이제 숙박업을 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연식이 10년 안쪽이면은 뭐 설비라든지 이런 건 건드릴 게 거의 없고 그냥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안에 내부 집길 같은 거 사서 세팅하면 되긴 하거든요.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모텔이에요. 그래서 되게 낡은 모텔, 네. 소위 말하는 썩은 모텔을 사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썩은 모텔을 낙찰받게 됐을 때 이제 설비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텔을 하고 싶은 사람과 뭐 다가구를 용도 변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초보자들은 당연히 후자를 추천하시겠네요. 네, 왜냐면은 근데 사실 초보자는 후자를 추천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본인 투자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 1억 미만을 갖고 있다 이러면 전 다가구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있다 이러면 그냥 일반 건물을 매수해서 호스텔로 변경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네네. 이 방법을 또 추천드리고 난 5억 이상의 종잣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텔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가구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네. 방금 1억, 2억으로 이게 할 수 있냐. 어. 여기서 지금 멘붕 온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역 선택이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1억 이하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깔끔하게 포기하고. 네, 깔끔하게 좀 포기하셔야 되는데 네.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미 뭐 감정가가 12억, 11억인 물건들이 5억, 6억까지 떨어져 있는 다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5억이나 네. 뭐 이렇게 6억에 낙찰을 받게 되면 80%에서 90%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되고 내 에쿼티, 내 종잣돈은 뭐 5천에서 1억 사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낙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와, 지금 갑자기 댓글이 3개가 달렸거든요.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네네. 댓글이 주택이 어떻게 80이 되냐 이 댓글 달렸어요. 네. 이거는 다르잖아요.
네, 설명 좀 맞아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간평가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유찰이 돼서 저희가 뭐 60%, 50%대 가격대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파트처럼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간평가가 시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평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봤을 때 80%, 90%를 대출을 해줘도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이 경매라는 걸 이용했을 때 다가구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10억짜리를 사실은 5억에 받았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1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10억에 사실 내가 50%만 해줄게 해도 5억이네요. 그쵸. 내가 낙찰 금액은 5억인데 5억만큼 안 해주겠지만 그보다 조금 낮게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 이 말이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지금 이해를...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종잣돈으로 다가구가 네. 진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 이게 확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돈 주고 배워야 될 걸 지금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네. 정보들이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아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방이 싫은데 나는 서울에서 살았고 평생 수도권에서만 지냈는데 무슨 지방에 무슨 숙박업을 다가구를 사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방에서 과연 그 숙박업이 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쵸. 하면 안 될 것들이 한 100가지가 네. 동시에 오죠. 이제 인구도 뭐 줄어들고 그쵸. 뭐 서울에도 사람이 없는 데부터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지방을 보실 때 우선은 광역시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경우는. 네, 왜냐하면 일단 집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가상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은 광역시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지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좀 게스트가 있는, 손님이 있는, 또 네. 예를 들면 전주나 뭐 경주나 많이 가잖아요. 요즘 많이 네, 가잖아요. 이런 강원도. 곳에 있는 네. 다가구라면 충분히 숙박업으로 변경했을 때도 채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니, 그 도시들은 관광으로 워낙 지금 유명하고 핫하고 지금 변화상이 많으니까 네.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조금 진행했던 사례도 조금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본인 사례든 최근에 함께 하고 있는 수강생 사례든 뭐 네네. 조금 너무 크지 않은 사례. 저가 개인적으로 네. 그 4억 7천의 모텔을 네. 지방 소도시에 낙찰을, 네. 낙찰을 아니, 매수를 했고, 아, 이거는 뭐 처음부터 모텔이었네요. 네. 네. 사실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수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건물에다 여러 개를 할 수 있을까의 답이 결국은 숙박업 건물을 사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경매로 사는 건 사실 엄두가 안 났었어요. 왜냐면은 수리를 이제 경매로 나오는 물건 대부분이 엄청 좀 낙후되어 있어서 썩어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수리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엄두가 안 나서 현재 운영 중인데 그래도 약간의 수리만 하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반 매매를 선택을 해서 제가 네. 일반 소도시 조그만한 도시에 있는 모텔을 4억 7천에 매입을 했고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나요? 네. 6억 7천에 샀고 4억 7천이 대출이 나왔어요. 뭐 옛날에 사면 헷갈릴 수 있죠. 6억 네. 7천에 샀는데 4억 7천이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2억, 그럴 수 있죠. 2억에 매입할 때 2억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네. 전체를 이제 수리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3억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3억이 좀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건물을 사는 걸로는 좀 큰 돈은 아니죠.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비수기 기준 2,500 정도의 순수익이 나고 성수기 기준 매출은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고 나쁜 말씀드리죠. 게 아니라 엄청 좋은 케이스죠. 네, 그래서 너무 서울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도 지방에 가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네. 큰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죠. 야, 또 덧글이 또 몇 개 달린 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집을 샀는데 80%가 어떻게 대출이 나오냐 이것도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감정가가 10억이 넘었으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방에 있는 이거를 6억 7천짜리를 사가지고 했는데 매출이 어떻게 8천 1억이 나오냐. 네. 내가 모텔을 30년 동안 운영해봤는데 뭐 불가능하다 댓글 한 3개 달려있거든요. 분명히 되니까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방의 개수라든지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모텔을 보실 때는 두 가지 상권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로컬 상권, 그냥 일반 상업지 상권, 또 하나는 관광 상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컬 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술 먹고 우리가 먹자골목 이런 데 있는 그냥 모텔촌, 네. 이런 데 있는 모텔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 있는 모텔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관광지들 있잖아요. 네. 네. 경주나 전주나 강릉이나 속초나 뭐 그렇죠. 이런 곳들, 이런 그렇죠. 곳들에 이제 숙박업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상업지에 있는 모텔촌은 일반 개인이 초보자가 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컨디션으로 고만고만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야놀자라든지 여객대 플랫폼을 통해서 쭉 나열됐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받기를 기다리죠. 수수료도 엄청 많이 돼가고. 네, 맞아요. 근데 관광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관광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기간이 길어서 미리 예약으로 방을 다 채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상업지보다 객단가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좀 컨텐츠라든지 네. 특이한 우리 숙소만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관광지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들이 하기에 고만고만한 모텔들이 모여있는 모텔촌보다는 이렇게 관광지로 가는 게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바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관광지는 돈 쓰러 오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좀 예쁘면은 뭐 숙박비 30만 쓸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모텔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5만 원, 7만 원, 비싼 동네 가면 1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도시를 선택을 했지만 거기가 관광지였고 객단가를 높게 받으면서 예약은 미리 차고, 네. 그리고 컨텐츠를 좀 넣으면은 뭐 충분히 가격도 올릴 수도 있고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컨디션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상업지 모텔촌에서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거 거짓말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 남은 한 가지 질문 하나밖에 없다. 멀리 있는 지역을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 말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노하우가 맞아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일반 상업지에 있는 모텔촌은 대실 상권이라고 해서 대실 매출이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대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소도시, 관광지 같은 경우는 대실보다는 100% 예약 그렇죠. 을 받고 있어서 청소하는 인력만 잘 세팅을 해 놓으면 네. 사실 우리는 서울에 있고 내 건물은 지방에 있어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CS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대부분의 CS는 이 어플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놔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는 비품 박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 수건, 뭐 치약, 칫솔, 뭐 핸드폰 충전기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괜찮다. 그래서 게스트들이 뭐 수건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면 거기 있는 거 있으니까 알아서 편하게 갖다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스페인에 작년인가 그때 뭐 남부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때 에어비앤비를 썼거든요. 뭐 하다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플로 말을 걸었더니 저쪽에 가면 열쇠가 있대. 열쇠를 꺼낸 다음에 절로 가서 문을 따래.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그리고 또 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요걸 갖고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에 한 번 더 거기서 열쇠를 가지고 또 따면 거기 또 뭐가 있대. 네. 미로 게임을 딱 설계해놨더라고요. 네. 내가 찾아서 내가 들어가서 갖고 오게끔. 네. 즉 그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좀 비품들을 미리미리 비치해놓고 준비해놓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면 어떡하냐. 그 비품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면 어떡하냐 물어보시거든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통째로 들고 가도 사실 10,000원?
네, 2만 원밖에 그건 안 하거든요. 안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일단은 한 50% 넘어왔어요. 네. 이쪽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럼 지금 당장 뭐 해야 될까요? 당장은 일단 한 달만 딱 놓고 본다면. 당장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은 규모 숙박업인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것도 나는 무섭다라고 하면 일단 다양한 숙소를 좀 체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용해보라. 네, 왜냐면 너무 이제 모텔만 가셨거나 호텔만 가시면 에어비앤비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숙소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체험하시는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어느 정도 체험이 있고 좀 나 준비가 됐고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먼저 시작하시고 나랑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건물로 넘어가는 꿈까지 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한 가지 종목을 바라보고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녀석의 장점만 보고 네. 뭐 예를 들어 지방에 모텔 샀는데 많이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꿈꾸는 거는 욕심이죠. 욕심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충족된다고 하면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사실 정답입니다. 당근 차빵님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그것들 공감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궁금한 내용들 또 여쭤보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